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맞는 첫 주말인 오늘, 여야 모두 수도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향해서 쓰레기 같은 말들을 한다며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당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범야권이 총선에서 크게 이길 거란 주장은 음모라며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이재명,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묶어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와 양문석 민주당 후보 등의 도덕성도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양문석 등등이 말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정말 불편하지만 한번 들어봐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심이 흔들리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여당 후보들도 나왔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와 당의 방향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권력 행사를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과 태도가 거칠고 투박하고 오만해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의 한강벨트를 훑으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까지 좀 비하해도 됩니다. 차라리 놀았으면 낫습니다. 망쳤지 않습니까? 이 대표는 범야권의 200석을 막아달라는 여당의 주장은 음모라며 여당의 읍소작전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호남에서 한 위원장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조금 깨시고 본인 수사를 대비해서 변호인 취임하시고. 녹색정의당은 제주 4.4 망쟁 노동자 대회에 참석했고 새로운 미래는 광주에서, 개혁신당은 경기 화성 등에서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11억 원을 편법 대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사기 대출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출을 내준 새마을금고는 모레부터 현장 검사를 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는 과거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여 원에 매입하면서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둔갑시켜 11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사과했습니다. 이자 절감을 위해서 딸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인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그러면서도 사기 대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침묵할 수 없다며 새마을금고 측 제안으로 사업 운전자금 대출을 받았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4월 1일부터 현장 검사에 착수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위법성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는 업체로부터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게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은 다단계 피해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더럽게 번 돈으로 정계 진출을 도모하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는 최근 2조 원대 코인 사기 사건의 핵심 피의자 변호 의혹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값 875원 발언을 옹호한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 유권자들의 마음은 어떨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이희령 기자가 전국을 돌면서 가장 많이 들은 건 경제 얘기였는데요. 사진도 찍고 민심도 듣는 민심 네컷으로 전해드립니다. 사진을 찍으며 민심도 듣는 민심 네컷. 민심 네컷 트레일러가 전국 곳곳을 누볐습니다. 연봉 인상, 내 집 마련, 저마다 마음속에 품은 소망 하나씩은 있으실 텐데요. 무엇보다 총선 이후에 새로운 국회에 바라는 점도 있을 겁니다. 과연 시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다양한 민심 들으러 출발해보겠습니다.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한 문제는 치솟은 물가와 얼어붙은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전 올해 명절을 안 지냈습니다. 야채 가격은 아예 말을 할 수도 없고요. 요즘엔 기본 마트 가면 20-30만 원이에요. 열흘 것도 안 될 정도로 과일을 못 사줬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보니까 비싸잖아. 지가 보니까. 할머니 그거 안 먹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 소상공인들에겐 더 직격탑니다.
요즘에 장사하다 보면은 이제 장사하던 분들이 손님으로 오세요. 저한테 오히려 장사 잘 되냐고 물어봐요. 작년에 비해서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 거는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답답하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10개 살 것도 뭐 5개 사고 5개 살 것도 2개 사고 뭐 이런 거 딱 느껴요. 가게들이 얼마나 장사가 안 됐는지 하루에 한 가지도 못 팔고 가는 가게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 주에 벌써 3번이나 빵원. 너무나 심각해요. 코로나 때는 지원금이라도 줘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지금 숨통이 튀었거든요. 지금 아예 물가는 너무나 오르고 지원되는 것도 없고 서민의 입장에서 100만 원으로 한 달 살기? 뭐 그런 거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물가가 얼마나 비싸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JTBC 이희령입니다.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들어가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투표소로 활용될 수 있는 전국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조작하는지 감시하려 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선거에선 말 한마디가 판세를 요동치게 만들곤 하죠. 그러다 보니 여야 모두에서 좀 조심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거친 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브리핑 최종혁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쪼대로 살 겁니다. 입틀막, 칼틀막을 일삼아온 정권의 폭력 때문에 이 꼬라지 그대로 가다 나라 망하겠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 지휘하는 사령탑들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 꼽을 수 있는데요. 여야 정치 참견 보고서 백브리퍼 최종혁입니다. 역대 선거 되돌아보면요. 선거 판세를 출렁이게 만든 건 말이었습니다.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에선 차명진 후보가 세월호 유가족을 향한 망언을 쏟아냈고 장애 비하 논란도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다양합니다. 1급, 2급, 3급, 4급, 5급 다양하고요. 그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됩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땐 이 발언이 수도권의 악재가 됐죠. 목동 같은 데 잘 살다가 이혼 한 번 하거나 직장을 잃으면은 저 부천 정도 갑니다. 살기 어려워지면은 그럼 저기 그 인천 중구나 남구나 이런 쪽에 갑니다. 격전지나 여론에 민감한 지역에선 승패가 바뀌기도 하는데요. 17대 총선은 대통령 탄핵 비판으로 열린우리당의 압승이 예상됐지만 정동영 의장의 노인들은 투표하지 말라는 발언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레임덕 속에서 치러진 19대 총선 땐 민주통합당이 김용민 후보의 과거 발언들로 역풍을 맞았죠. 없애고 없애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게 엄두가 나지 않아서 시청으로 오지 않지 않겠는가. 말 한마디가 선거판도 바꿔놓는다는 걸 잘 알기에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여야는 저마다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과 당의 구성원들도 앞으로 더 한층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선 정작 이재명 대표의 말들이 각종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죠.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의붓 아버지 같아.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고 계모 같아요. 파치 엄마 같아요. 국민의힘은 이를 반면교사 삼자고 했습니다. 재혼 가정이라든가 이런 많은 분들에게 정말 마음의 상처를 주는 얘기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 말 실수하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더 절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거친 발언 쏟아냈습니다. 정치를 내가 찾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범죄자들은 이 중요한 정치에서 치워버려야 합니다. 돼지 눈으로 보면 다 돼지로 보인다는 이번 선거 야당은 무능한 정권 심판, 여당은 거대한 야당 심판하겠다며 상대를 악이라 규정하고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죠. 국민 앞에 고개 빳빳이 들고 턱을 쳐들고 국민 가르치려고 하는 그 한동훈 확실하게 심판해서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배딸 배자 이재명 수호대 한편으로는
조국도 지키겠다고 나서는 국회의원이 마포을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소각시키자! 소각시키자는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유권자들은 뭐 묻은 개끼리 싸운다. 막말부터 심판해야 한다. 국민들은 또 뒷전이네. 이런 냉담한 반응 쏟아냈습니다. 말과 행동에 신중하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하자 당부했는데 국민의 눈높이 어디에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정치권의 이런 모습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을 앞둔 미국 상황은 워싱턴에서 강태화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자신의 성추문 사건 담당 판사의 딸이 트럼프 혐오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좌표 찍기입니다. This is all about election interference. This is all Biden-run things, meaning Biden and his thugs, because I don't know if he knows he's alive. And it's a shame.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이 당선되지 않으면 미국이 피바다가 될 거라는 막말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런 막말에 열성 지지층은 열광하지만 중도층 확장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공화당 경선 주자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지지층을 겨냥한 광고를 시작했는데 광고는 헤일리에 대한 트럼프의 막말로 채웠습니다. Bird brain. I call it bird brain. Nikki Haley has made an unholy alliance with rhinos, never Trumpers. 바이든의 이스라엘 정책에 반대하며 모인 시위대는 두 후보 모두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In the elections, I will definitely not be voting for Trump and definitely not voting for Biden. It's unacceptable. 진흙탕 싸움이 지속되면서 미국에서도 정치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양극화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전국의 의대 교수들이 당장 모레부터 외래 진료와 수술을 모두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를 메우느라 피로가 쌓였다고 했는데 환자들의 걱정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전국 20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가 다음 주부터 환자 진료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4월 1일부로 24시간 연속 근무 후 2일 주간 업무를 오프를 원칙으로 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각 수련병원별로 외래와 수술을 조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전공의들이 6주째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그동안 교수들이 외래와 당직을 반복하며 가능한 모든 환자를 봤지만 이제 한계가 왔다는 겁니다. 피로 누적과 소진은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교수들의 근무 시간은 현재 주 60시간에서 98시간에 이릅니다. 전국 40개 의대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1일부터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기로 했고 그중 충북대 병원은 매주 금요일 외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직서를 내고 있는 의대 교수들이 진료를 대폭 줄이겠다는 겁니다. 2,000명 숫자부터 다시 검토하자는 의사들과 흥정은 없다며 이를 일축한 정부의 대치 속에 환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축소하고 하면 환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단지 환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가족들 일상생활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JTBC 이혜원입니다. 삼성전자 제품의 기대가 크다는 한마디에 삼성전자 주가가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시장도 들썩이게 한 사람은 대만계 미국인 엔비디아의 창업주 젠슨 황입니다. 인물탐구 영역 이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물을 알면 맥락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서 90% 상승했고 지난해 초부터 비교하면 3배 넘게 올랐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3위가 되면서 2위 애플의 자리도 위협하고 있는데요. 뭘 만드는 회사냐? 주로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만듭니다. 그동안 컴퓨터의 뇌라고 불렸던 CPU가 가장 중요한 장치로 꼽혔었는데 이젠 보조 장치로 여겨졌던 GPU가 중요해진 겁니다. AI가 고도화되면서 한 번에 하나씩만 계산할 수 있는 CPU 정도로는 안 되고 한
번에 많은 연산을 할 수 있는 GPU가 더 효율적인 장치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 한 가지. 30년 GPU 외길을 걸어온 젠슨 황은 GPU가 이렇게 중요해질 걸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적을 되짚어보면 필연이었나 싶은 부분도 있는데요. 젠슨 황은 대만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부모님이 아이들을 먼저 미국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겼던 거예요. 미국에 먼저 가 있던 삼촌한테 기숙학교 좀 찾아줘 라고 하면서 애들을 맡겼는데 명문학교인 줄 알았던 그 학교가 알고 보니까 문제 아들이 가던 교화학교였던 겁니다. 기숙사에서 친구가 옷을 벗었는데 막 여기저기 칼 흉터가 있었고요. 주머니에 다 칼 하나쯤은 있잖아 라고 했던 게 그 학교의 분위기였대요. I'm gonna make a movie. Somehow a criminal grew up to be a CEO. I wasn't a crime. Portland, right? 지금은 웃어 넘기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인종차별도 많이 당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고등학생 때는 게임에 푹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젠슨 황의 공상가적인 면모가 여기서 빛을 발하는데요.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언젠가는 모두가 게이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창업을 할 때 게임 안에 3차원 세계를 만들 거야. 그런 게임을 하면 엄청 재밌겠지? 라고 하면서 GPU 만드는 회사를 차렸던 겁니다. We build these things called 3D graphics chips, and people would use them to play games. And then she said, "Why don't you go get a job?" 그리고 18년 전 누구보다 빠르게 AI 시대가 펼쳐질 걸 예상하고 쿠다라는 플랫폼을 만들면서 우리는 인공지능 회사다라고 선언을 했죠.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GPU가 더 각광받을 거란 생각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경영 철학도 독특합니다. 이 회사에는 없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1:1 보고입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실무자가 부장한테 말하고 부장이 임원한테 말하고 임원이 사장한테 말하는 게 너무나도 비효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게 난상 토론입니다. 중간급 직원들이요 토론을 하다가 저기 사장님 저 와보세요 라고 하면 젠슨 황이 진짜 와서 같이 토론을 한대요. 그리고 여기서 고를 할지 스톱을 할지 우선순위는 뭔지 정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6시간이고 7시간이고 논스톱으로 토론을 이어간다고 해요. I love teaching people who are great students, and so I dedicate myself a lot to being a good student. 회사의 보스는 없고 프로젝트가 보스다라는 게 이 회사의 경영 철학이라고 합니다. 수평적인 사내 문화 덕분에 미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상위권에 계속 랭크되어 있고요. 실리콘밸리에서 인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인재를 빼가려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직원들이 좀처럼 회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까닭에 반 엔비디아 전선이 형성이 되어도 당분간은 엔비디아의 독주가 지속될 거란 예측도 적지 않은데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AI 업계 또 어떤 변화가 벌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인물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양육비를 안 준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40대가 징역 3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관련해서 이영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대표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재판 결과 좀 관심 깊게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사건뿐 아니라 이전 사건, 앞선 사건들에 대해서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던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가 고무적인 그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하는데요. 최초로 실형이 선고됨으로 인해서 더구나 판사님께서 미성년 자녀 그리고 전 배우자에게 오랫동안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판시하면서 선고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드디어 이것도 범죄로 인식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 선고를 하셨다.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거는 밀린 양육비도 그럼 다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형 자체가 좀 아쉽게도 3개월에 굉장히 그 가벼운 그 형량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채무자가 이거를 그 아이를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내가 그냥 징역 살고 말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가벼운 상황이라 밀린 양육비를 받기에는 강제 이행 자체가 좀 간접적인 상황이 됐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형사처벌의 수위를 좀 높이는 것보다는 네. 어쨌든 양육비를 받아내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그쪽으로 여러 방법을 찾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뭐라고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조치를 하고 있었다면 그런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애초부터 좀 우려했던 바대로 모든 그 제재 조치의 강도가 네. 양육비를 유도할 수 있을 만큼의 강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은 것들을 높이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됐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네, 좀 더 좀 살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일단 전과자가 되고 그럼 뭐 취업 제한이 이렇게 있으면 네. 돈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거든요. 지금 소득 생활을 하거나 경제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는 사건들이 이렇게 악성 채무로 형사 재판까지 오는 것이거든요. 이분도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면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줘야지 주거나 아니면 계속 미루고 회피하는 케이스였어요. 네. 그리고 네.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도 지금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법적 절차와 과정이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평균적으로 형사재판까지 오는 데에는 4년 이상이 걸리고 있어요. 앞서 법적 절차를 다 밟아야 하는데 그 단계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주 단순하게 필요한 절차만 밟는다가 하더라도 지급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고 나서 이행명령을 받는데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걸리고 거기서 또 3개월 정도의 연체 기간이 있은 후에 감치 명령을 할 수 있게 돼서 네. 이행명령만으로도 1년의 기간이 흐르고요. 감치에서 이제 2년, 3년, 그러니까 2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드니까 형사재판까지 고소를 하고 재판에 이르는 그 절차마저도 시간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4년 이상 걸린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이번에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육비 안 주는 부모 대신에 일단 나라가 얼만큼을 먼저 주겠다. 그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 자녀 한 명당 그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네. 매달 20만 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네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네네.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까요? 일단 아이들이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안정되게 지급된다는 것이 양육비 선지급의 장점이거든요. 네. 그 선지급 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제도였던 것이 이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환영할 만한 일이고 다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징수하는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니까 준비하는 동안에는 이제 일단 그 좀 대상자가 작은 상태에서 미지급 금액도 작은, 그러니까 지급 금액도 작은 그런 그 범위로 이게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실효적으로 아이들에게 모두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니까. 네. 현실적으로는 크게 효력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그 좀 걱정은 있지만 그래도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아주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저녁 6시 40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